입수해서 또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좀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재무적 요새 경제적 요새를 잘 구축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여러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모든 투자는 투자 원본의 가치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정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미국의 통화 증가율이 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대략 미국의 달러화 자산에 투자할 때는 최소 7% 이상 정도의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한국은 원화 통화량 증가율이 한 7%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이 7%이기 때문에 원화 자산에 투자할 때는 최소 14%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방송을 많이 한 거죠.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했습니다. 여기 험엑스 룩스라는 분인데 사회적으로 큰 뭐 이렇게 지위가 없더라도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투자자로서 대단히 뛰어난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분 여러분들 험엑스 룩스라는 분 팔로우 하시는 분이 14,000명 밖에 안 됩니다. 이름 라틴어 격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찾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 것이다.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최소 수익률 개념을 좀 다르게 접근한 겁니다. 노리미트란 분이 야 이렇게 빚이 많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갚을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험엑스 루스란 분이 개인이 빚을 지는 것과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이런들 미국에 39조 달러 정도 국가 채무가 쌓였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 거냐 이렇게 걱정하니까 이게 험엑스 룩스란 분이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거 없다. 거기서 이런 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국가 부채하고 개인 부채가 다르다. 국가 부채하고 개인 부채가 미국이 결국 국가 부채를 전액 상환에 대한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장을 계속하면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2005년 이래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0% 급증했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분의 1에 못 미치는 120%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분모에 해당하는 GDP가 빨리 성장해 줬다는 거죠. 연관 기준으로 보면은 국가의 총부채가 8.1% 증가한 데 반해 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매년 약 5.7%씩 증가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 지적합니다. 무슨 인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활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부채 증가율을 능가하는 수준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채가 경제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만약 지난 20년간 포트폴리오 연평균 수익률이 최소 8.1%에 미치지 못했다면 투자액이 명목상으로 증가했더라도 국가 부채 부담의 증가에 비해서 구매력은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까지 주로 통화 증가율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분 입장은 크기는 비슷합니다만은 국가의 총부채 증가율 8.1%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원금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자는 국가 부채 증가율을 얻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은 통화 증가율 7%보다 더 높거나 혹은 국가 총부채 증가율 8.1%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의 이 같은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은 국가 총부채 증가율 더하기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 합친 그 이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투자의 핵심은 바로 자산 가치의 보존이니까 거기다 한 걸음 더나 정식이니까 오늘 최소 방어율이 달러와 자산 같은 경우에는 8.1% 연평균 최소 8.1% 이상을 수익을 내지 못하면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명목 수익률이 최소 8% 수준이 넘어야 그래야 달러 자산의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연금 계좌처럼 미국에 직구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에는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상품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ETF인 SMH나 SOXX를 카피한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의 상품 같은 걸 구입하라 이야기죠. 그러면은 가장 가치 보존과 정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연금 계좌가 아니면은 달러와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통화 증가율을 중심으로 봤는데 오늘은 국가 총부채 증가율의 8.1% 이상 그러니까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지키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브사의 칩 리스크 오피스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투자 왜 합니까? 투자는 자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투자 메시지를 보시면은 전번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전부가 다 경제가 늘 새로울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선순환 공급 충격으로.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MSTR 한국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상품이죠.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위한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의 11.5%를 보장하고 매달 12로 나누어서 월 지급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것보다 이런 규모가 작은 MSTR보다 규모가 작은 스트라이브사가 연수익률 13%를 제공하는 비트코인 담보 상품 채권형 주식 SAT를 발행해 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 건 좀 차원이 또 다르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2026년도 비트코인 그런 컨퍼런스에 MSTR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금융회사인 바클레이에 여러분들 한 임원하고 나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허메스 룩스라는 사람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중요하다면 내가 다시 읽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보시죠. 마이클 세일러하고 리 카운슬먼 영국의 다국적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 소속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사회를 보고 마이클을 이 마이클 세일러한테 넘기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는 선순환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선순환인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는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가지고 SDRC라는 상품을 통해서 디지털 크레딧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주식과 채권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주식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STRC라는 상품을 사기 때문에 MSTR이라는 그런 회사가 시장 가격으로 STRC라는 주식을 발행하면은 전부가 다 완판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의 담보 가치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담보 가치가 늘어나니까 또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 선순환 버추어스 서클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선순환이.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 디지털 크레딧 STRC는 ETF와 토큰과 은행 계좌와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전 세계 30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을 재편할 전망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 쇼크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발행회사인 MSTR의 이런 담보가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디지털 크레딧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순환이. 그 이야기는 게임이 상당히 끝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품의 성공이 긴가민가 했는데 이 상품의 성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디지털 크레딧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가 개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DRC 같은 상품은 미국의 벤가드의 존 보글 씨가 ETF를 통해 가지고 상장지수펀드를 대중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적할 정도의 대단한 금융혁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당사자인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긴 하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당사자 이거는 여러분 이 사건은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상품을 개발해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아이디어는 금융 역사에서 ETF 여러분들 대중화처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이 상품은 기존 주식이나 채권의 단점을 극복하고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분을 세금 부담이 적은 배당엔터로 전환해서 투자자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매입과 크레딧 발행이 반복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와 크레딧의 추가 발행에 선순환 고리가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세계층의 디지털 자본 구조는 비트코인, 디지털 캐피탈, 비트코인 여러분들 디지털 크레딧, STRC, MSTR
이런 스테이블 코인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해서 $30 규모의 글로벌 자본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한 25분 정도 여기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본인이 소개하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STRC가 큰 성공적인 상품이었다. 그리고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산다. 예. 그래서 이 STRC 상품이 없을 때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MSTR의 보통주를 발행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STRC의 보통주를 시장가로 발행하는 거하고 디지털 크레딧을 시장가로 발행을 병행해 가지고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덕은 첫 번째는 MSTR의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동시에 가격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디지털 캐피탈,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머니 이 3층 구조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이 디지털 머니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본인이 한 업적을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사건의 의미가 심대합니다.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성공한 겁니다.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무한정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이 그냥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법정 화폐를 디지털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마이클 세일러가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잡는 분도 계실 것이고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선순환 고리를. 자, 하여튼 기발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차익 거래거든. 차익 거래. 엔캐리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와타나베 부인이 여러분들 엔캐리어가 일본에서 여러분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엔캐리어가. 전통적인 차익 거래인 거죠. 이게 차익 거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라이언 블룩셔라는 분은 이 업계에서 그래도 글을 자주 쓰는 젊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한국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는 정권 회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젊은 분들이 로빈후드라는 그런 회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신용 거래 이자액이 참 싸네요. 5만 불까지 빌리면은 5%, 5만 불부터 이런 100만 불까지 4.8%, 금리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100만 불, 10만 불부터 이런 100만 불까지는 4.5%. 그게 블라인 블룩스란 분이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로빈후드에서 5%짜리 금리 빌려가지고 11.5%짜리 STRC 사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차익 거래인 거죠. 와다나베 부인처럼 엔캐리어 트레이드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흠엑스 룩스란 분이 5% 금리 빌릴 수 있으면 더 돈 많이 빌려가지고 11.5%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7.5% 이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한국 상황은 정권회사의 마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형적인 차익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차익 거래를. 7.5% 정도를 먹는 겁니다. 저금리 대출과 고금리 자산 간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아비트레이즈 트레이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아담 백이란 분이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 대단히 이렇게 뛰어난 인물로 통하는 엔지니어고 원로입니다. 이 아담 백이 한 이야기를 허맥스 룩스란 분이 포스팅을 다시 한 겁니다. 이게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차익 거래를 강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MSTR이나 스트라이브 같은 회사들은 법정 화폐가 중심인 현재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초비트코인화된 미래 사이에 차익 거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정확하게. 현재 지배적인 화폐인 법정 화폐하고 미래 지배적인 화폐가 될 것으로 이 사람들이 베팅하는 비트코인 사이에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싸게 빌려 이런 비싸게 산다는 겁니다. 비싼 미래에 베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들은 법정 화폐가 중심인 현재와 초비트코인화된 미래 사이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차익 거래.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법정 화폐를 숏을 치고 비트코인에 롱을 치는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에 베팅하고 이렇게 이러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현재 기업들은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위험이 있는 기존의 법정 화폐를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갖고 있으면 대차대조표에 현금과 국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일부 앞서는 기업들은 대차대조표에 현금하고 국채 비중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비트코인이 기존의 정부 발행 화폐를 대체하고 전 세계 기본 화폐 단위로 자리 잡는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MSTR이 발행한 STRC라는 상품을 전체 매입자 가운데 90% 정도 기관 투자자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의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는 현금, 국채만 들어있었는데 현금 비중을 낮추고 국채 비중을 낮추고 거기에다가 뭐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저평가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보유하는 기업들의 행동이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이 MSTR인 겁니다. 여러분, MSTR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건 겁니다. 법정화폐를 여러분들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쌓는 것은 단순한 자금 보관을 넘어서 기존 화폐의 구매력 감소를 방어하고 미래 경제체제의 가치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자산 보호 전략입니다. 그럼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이 현금을 갖고 있을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개인이 채권을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아니냐. 아담백의 트윗 메시지는 기업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단순한 현금 보관이 아니고 기존의 법정 화폐 체제와 미래의 비트코인 체제 사이의 가치 격차를 활용하는 전략적 차익 거래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MSTR을 빼고 이런 개인을 집어넣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아담백의 메시지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쌓는 것이 기존 화폐의 구매력 하락을 방어하고 미래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자본 운용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많죠.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담백과 MSTR의 차익거래 전략에 대한 반론, 반드시 제가 이런 반론도 하는 겁니다. 기업이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것을 단순한 차익거래로 보는 시각은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레치의 사업 모델의 핵심은 전통적인 법정 화폐를 공매도 하고 숏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롱을 취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마치고 한 번 정도 또 더 복습하셔 가지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아트를 숏치고 BTC를 롱친다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 보시면은 미국의 전쟁부가 비트코인을 군사적 용도로 실험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여기 이 폴리마켓에서 미국의 전쟁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는 그가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열렬한 옹호자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의 새로운 구매자 전쟁 가까운 미래에 이에 대한 글을 제가 쓸 예정이지만 여기서 약간의 정보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방부는 매우 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2028년도 회계연도에 대통령 예산안 요청은 1조 5천억 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지로 1조 달러인데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인도 태평양 본부에서는 벌써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 국방부는 매우 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공개한 최소 1개 이상의 비트코인 노드가 포함된 소규모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프로젝트지만 앞으로 여러 갈래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에 이런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전쟁 군사 안보 용도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시험적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력에 중요한 여러분들 그런 기여자는 제이슨 롤리 미 우주국의 소령이 아마 보좌역으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보좌역으로 가 있을 겁니다. 제이슨 롤리는 자신의 저서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미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인터뷰라든지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키면은 기존에 아무리 여러분들 뛰어난 보안 시스템도 전부 다 코딩에 연유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머리에 기반을 둔.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보안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물리적 제약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치료해야 될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나 이와 같은 긴요한 분야의 보안체계라는 것은 전부 다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의 그런 보안체계로부터 비트코인 작업 증명 방식의 보안체계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임스 로울리가 펼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큰 동향인 거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쟁부가 나서 가지고 비트코인을 전쟁 국방 보안 용도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제임스 로울리 미 우주국의 소령이 2022년도에 발표한 MIT 석사 논문을 미국의 이런 전쟁부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큰 그럼 또 하나의 큰 수요처가 발생하는 거죠. 미 국방부의 비트코인 시험의 투자자에 주는 6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을 넘어서 국가안보 및 사이버 보안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비트코인이 에너지 기반의 사이버 보안 방어체계로 활용될 수 있음을 군이 인정한 겁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내 비트코인 보유 및 채택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길로 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본 스택의 최상위 자산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트코인 중심의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면 오늘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폴리마켓에서 미국 전쟁부의 비트코인 채권 관련 움직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국가안보와 전력투사를 통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고 피트 헤그셰스 전쟁부 장관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적극 지지하며 부서 네스키밀로 분류된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노력과 이니치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적국의 비트코인 활용에 대응하고 디지털 권위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는 2027년 국방수권법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안보 정책을 반영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동향이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변화를 X의 타임라인을 쭉 쫓아가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위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제임스 온 박사의 글이 뜬 겁니다. 크리스 밀라스 MSTR만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바로 밑에 제임스 온 박사 글이 올라 있는 겁니다. 글이 올라 있는 거죠. 이 크리스 밀라스라는 분은 MSTR을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인데 우연히 일치인지 두 개 정보가 동시에 뜬 겁니다.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두뇌 속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크리스 밀라스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STRC가 너무 많이 잘 팔려가지고 시장 가격으로 내놓으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사니까 더 이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의 보통주주들의 주식을 희석시킬 수 있는 보통주 발행을 한 주 동안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일반 유상증자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던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기반 작업이 완료됐다. 그리고 MSTR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지금부터는 STRC가 될 것이다. STRC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발행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매수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클리스 밀라스라는 사람이 보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통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주식 사지 않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바로 이런 제임스 션 박사가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올린 겁니다. 이런 거를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새로운 캐리 트레이드를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수익률이 낮은 무위험 연준 자금에서 STRC 같은 고수익 비트코인 연계 상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온체인 수익률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금리 차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이상현상이 아니고 토큰화된 시스템의 병렬적인 무위험 수익률 곡선의 탄생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성문화하고 규제당국의 불개인 명분을 제거할 클래리티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기관 자금은 아날로그 시스템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흐름이 본격화되면 틈새의 암호화폐 거래가 아니고 초강력 에나캐리 트레이드처럼 보일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하고 비슷한 거죠. 법정화폐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그런 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법안의 핵심 부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주요 장애물이 해결됐기 때문에 상원 포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디지털 자산 기반의 고수익 기회라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 대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르막길 들어서다 엊그제 비트코인 최신 동향에 대해서 피델리티의 매크로 책임자를 맡고 있는 줄리안 티머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비트코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이분이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줄리안 티머란 분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저는 12만 6천 불에서 6만 불로의 완만한 개울을 거친 비트코인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 및 다른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샤프 비율은 계속해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금 ETP에서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확실하게 회전하는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신자들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지만 제게 비트코인은 60-20-20 포트폴리오 메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자산 중 하나일 뿐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수준과 그렇지 않은 수준이 있습니다. 아래 차트
따르면은 최근 저점에 이중 축적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 차트의 약세 패턴이 새로운 고점에 무효화된다면 다음 강세장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뵌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비트코인을 그냥 장기 보유하라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주식 60% 채권 40%가 아니고 채권 20% 그리고 다른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자산 20%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여기는 이제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이니까 계속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과는 입장이 좀 다르겠죠.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잘 샀다 팔았다 잘 샀다 팔았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장기 보유하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론인 거죠. 시장 상황이 최근 저점에서 이중 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인 약세 패턴이 무효화될 경우에 다음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복잡하니까 다 제쳐놓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자 관점의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 저는 뭐 이걸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자금 흐름의 전환과 상대적 매력도 상승,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인 맥법칙을 따르는 추세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여러분들 비교적 축적하기에 좋은 그런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제공한 자료가 수익률이 높은 것대로 해가지고 아마 분기별로 여러분들 1등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네요. 이렇게 순위가 막 바뀌니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팔았다 살았다 팔았다 살았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1등 여기 메뉴가 1등 그다음에 메뉴 말등 정도 되는데, 줄리안 티머는 비트코인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가혹한 가격 조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스테판 줄리안 티머라는 사람의 글을 보고 스테판 박사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코멘트를. 줄리안 티머가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좀 호전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테판 박사가 그 글을 보고 학술적으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 가치 기준으로 11온스 근처의 저점까지 떨어지는 개가혹한 약세장이었습니다. 지금은 11온스까지 떨어졌다가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살 수 있는 온스가 현재 17온스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 한 개로 금 1kg을 사는 것까지 예상합니다. 100온스에 도달하면 전 세계 정부가 보유한 금의 가치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400온스의 굿 딜리버리 바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금 대비 가치는 시간의 5제곱보다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금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법칙을 따르는 거죠. 5제곱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을 금 가격으로 나눈 분자의 비트코인 가격, 분모의 이름 금 가격을 하게 되면 그게 몇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시간의 5제곱승만큼. 이 역시 거듭제곱 법칙입니다. 몇 법칙을 따르는 거죠.
반면에 금은 장기로 보면 한 자릿수 비율로 성장하는 지수적 자산입니다. 지수적 자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약세장에서 강경기 많이 떨어진 거죠. 금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여러분들 온스당 11온스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간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자산의 가격이 성장하는 비율을 여러분들 구한 겁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금입니다. 이거는 S&P 붉은색은 S&P 500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은 나스닥입니다. 이 X축은 시간 성장의 비율이고 이거는 가격 성장의 비율인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은 5.78성, 금은 0.5성, 나스닥은 0.89.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자산들은 지수적 자산이기 때문에 성장하다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X축은 시간 비율이고 Y축은 가격 비율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자산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자산들하고.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프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비트코인은 유지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일정한 비율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듭 제곱 법칙, 스케일 불변성을 뜻합니다. 이런 거를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금, 나스닥, S&P 500은 그래프 중간부터 위로 휘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곡선을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금, 은, S&P 500 이런 것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특정 주기를 가지는 전통자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뭐죠?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네. 비트코인은 베타가 5.78 시간 경과에 따라 가지고 5.78 제곱성만큼 여러분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다른 자산들은 전부 다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끊기죠. 예. 금은 0.5, S&P는 0.69, 나스닥은 0.89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력도 아주 높습니다. 90% 정도 되면. 그지?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